자, 다음으로 이어서 레일리의 소매 인력 법칙을 보겠습니다. 옛날에 뉴턴이라는 사람이 만류 인력이라는 것을 발견을 했습니다. 자, 무슨 얘기냐? 우리가 이렇게 태양 주위를 지구가 돌고 있죠. 자, 태양이라고 하는 별이 있는데 지구가 태양 근처에 있다 보니까 자, 태양과 지구가 서로 끌어당기는 힘이 있다는 것을 발견했다 이 얘기예요. 자, 근데 이 서로 끌어당기는 힘을 만류 인력이라고 하는데 모든 질량이 있는 물질은 서로 끌어당기는 힘이 있다. 만류 인력이라고 했는데 이 만류 인력의 크기는 태양의 질량이 커지면 커질수록 그것에 비례해서 더욱더 지구를 강하게 끌어당긴다고 했습니다. 만약에 태양의 질량이 2배가 되면 지구를 태양이 끌어당기는 힘도 2배가 되는 거죠. 이해하셨습니까? 별의 질량에 비례하기 때문에 태양의 질량이 2배가 되면 태양이 지구를 끌어당기는 힘도 2배가 된다 이 얘기예요. 자, 그리고 거리의 제곱에 반비례하는데 태양과 지구 사이에 존재하는 이 거리가 있죠. 이 거리가 2배 멀어지면 만류 인력은 제곱해서 작아지기 때문에 이 만류 인력 크기는 4분의 1로 작아지게 된다는 것을 발견했다 이 얘기예요. 자, 정리하면 질량이 있는 두 별 사이에는 서로 끌어당기는 힘이 있다. 그것을 만류 인력이라고 한다. 이 만류 인력의 크기는 별의 질량에 비례한다. 따라서 별의 질량이 2배가 되면 끌어당기는 힘도 2배로 강해진다. 그리고 거리가 가까워지면 가까워질수록 만류 인력은 더욱더 커지고 강해지는데 거리가 2배 가까워질 때마다 만류 인력은 4배로 커진다. 2의 제곱이니까 제곱으로 커지니까 4배로 커진다. 반대로 거리가 2배 멀어질 때마다 만류 인력의 크기는 4분의 1로 작아진다. 2의 제곱으로 작아진다라는 것을 발견했다 이 얘기예요. 개념 이해하시겠죠? 자, 그럼 이제 이 논리를 별이 아니라 도시로 가져와서 상권의 범위를 획정해 보겠습니다. 자, 이제는 태양과 지구가 아니라 A라는 도시가 있다고 해볼게요. 자, 이 A 도시에는 이제는 도시의 무게가 아니라 뭐가 있죠? 도시의 인구수가 있겠죠. 자, 인구가 많은 도시일수록 큰 도시일 겁니다. 그리고 A 도시 옆에는 B라고 하는 도시가 있다고 합시다. 얘를 그냥 C라고 할게요. C. 자, C라고 하는 도시가 있다고 할게요. 자, 그랬을 때 A 도시와 C 도시 사이에 거리가 있겠죠. 우리 얘를 R이라고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 A 도시가 C 도시를 끌어당기는 힘이 있을 것인데 저는 그것을 유인력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여러분들 주의사항이 있어요. 이 유인력이라는 표현은 오로지 제 교재에만 나오는 표현입니다. 다른 어떤 교재에도 유인력이라는 표현은 없기 때문에 이 표현이 왜 다른 데에 없지? 라고 당황하시면 안 돼요. 이 표현은 제 교재에서만 제가 쓰는 표현입니다. 이 레일리의 소매 인력 법칙을 쉽게 설명드리기 위해서 제가 간단하게 표현한 거예요. 자, A 도시가 B 도시의 인구들을 잡아당기는 힘을 저는 그냥 유인력이라고 표현을 하겠습니다. 자, 이 유인력의 크기는요, 뉴턴이 발견한 만류 인력의 법칙에 따라서 A 도시의 인구의 크기에 비례합니다. 인구의 크기가 2배가 되면 이 C 도시의 인구들을 끌어당기는 이 유인력의 크기 역시 2배가 되는 거죠. 만약에 인구수가 3배가 되면 역시 유인력도 3배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도시 사이에 존재하는 유인력은 거리의 제곱에 반비례하기 때문에 결국 A 도시가 C 도시 인구들을 끌어당기는 이 유인력의 크기는 공식으로 이렇게 쓸 수가 있는 겁니다. 자, 만약에 인구수가 여기가 10만 명이고 거리가 2km라고 한다면 A 도시가 C 도시의 인구를 끌어당기는 유인력의 크기는 10만이 분자에 오고 거리의 제곱이니까 2의 제곱이 이렇게 분모에 오게 되겠죠. 이런 식으로 유인력을 구할 수가 있는 거예요. 자, 만약에 이 옆에 B라고 하는 도시가 또 있다고 합시다. 자, 이 B라는 도시는요, 이 거리가 얘는 그냥 3km라고 할게요. 3km라고 하고 B 도시의 인구는 B명이라고 하겠습니다. 얘는 5만 명이라고 할게요. 자, 그러면 이 B라는 도시도 C 도시의 인구들을 잡아당기는 힘이 있을 건데 이 크기를 어떻게 구할 수 있냐면 자, 5만 명, 인구는 5만 명, 거리는 3km니까 3km의 제곱으로 구할 수가 있다는 거죠. 여러분 이거 뭐죠? A 도시가 C 도시 인구를 끌어당기는 유인력의 크기를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고
다음에 요거는요. B 도시가 C 도시 인구를 잡아당기는 유인력의 크기를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만약에 이 크기가 더 크다면 이 C도시 인구들은 A도시로 좀 더 많이 갈 것이고요. 반대로 얘가 더 크다면 C도시 인구들은 B도시로 쇼핑을 하러 좀 더 많이 가게 되겠죠. 자, 기본적인 개념 이해하시겠죠? 자, 정리하면 레일리의 소매 인력 법칙은 뉴턴의 중력 모형을 상권 분석에 적용한 것인데 각각의 도시는 그 사이에 껴있는 도시를 각자 끌어당기는 유인력이 있는데 그 유인력의 크기는 큰 도시일수록 더 강하다. 근데 도시가 크다라고 한 것은 인구수가 많다는 것이기 때문에 인구가 많은 큰 도시일수록 더욱더 주변으로부터 사람들을 끌어당기는 유인력이 강하고 인구수에 비례하고 자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더욱더 강하게 끌어당기기 때문에 거리의 제곱에 반비례한다. 바로 이것이 유인력의 도출 원리인 겁니다. 이제 이걸 이용해서 좀 더 자세히 들어갈 거예요. 자, 봅시다. 자, A도시가 존재하고 가운데 C도시가 있고 그리고 여기에 B도시가 있네요. A도시 인구 PA, 다음에 B도시 인구는 PB, 그리고 A도시와 C도시 사이의 거리는 DA, 그리고 이 거리는 DB라고 하겠습니다. 자, 그랬을 때 A도시도 C도시의 인구를 끌어당기고 B도시도 C도시의 인구를 끌어당기는데 각각의 유인력을 구해야겠죠? 그랬을 때 A도시의 유인력은 PA가 분자에 오고 DA의 제곱이 분모에 옵니다. 자, B도시의 유인력은요. PB가 분자에 오고 B의 제곱이 이렇게 해서 B도시가 C도시 인구를 끌어당기는 유인력의 크기를 구할 수가 있어요. 자, 이렇게만 놓으면은 잘 이해가 안 가니까 한번 숫자를 넣어 보겠습니다. 자, 우리 시험 17회 기출문제를 보면요. 자, 인구 7만 명, 얘를 인구 7만 명이라고 했고요. 이 거리를 10km라고 했습니다. 다음에 여기를 20km라고 했고 B도시 인구를 42만 명이라고 했어요. 자, 그럼 이제 숫자 그대로 넣으면 되는 겁니다. 자, 인구 7만이고 거리가 10km 떨어진 A도시가 C도시 인구를 끌어당기는 유인력의 크기가 얼마냐 하면요. 자, 10의 제곱이고 이 위에 7만이 오는 거죠. 7만. 그럼 얘가 100이니까 700이 나오게 되는 겁니다. 그렇죠? 7만. 그리고 밑에 분모는 100이니까 700이 나오게 돼요. 자, 얘는요. 한번 넣어보면요. 분자에 42만이 오게 되고 자, 분모에 20의 제곱이니까 20의 제곱이니까 400이겠죠? 자, 얘는 400. 그리고 얘가 42만이니까 계산을 해보면 얘가 1050이 나오게 됩니다. 자, 그래서 A도시가 C도시를 끌어당기는 유인력은 700이고 B도시가 C도시 인구들을 끌어당기는 힘이 1050이니까 얘하고 얘의 힘의 비율이 2대 3의 비율인 걸 알 수가 있어요. 이해하셨습니까? 2대 3의 비율이다. 따라서 자, 여기 C도시의 인구가 있다면 이 C도시 인구 중에서 이게 2대 3의 비율이니까 전체 C도시 인구 중에서 5분의 2는 A도시로 가서 쇼핑할 것이고 나머지 5분의 3은 B도시로 가서 쇼핑을 하게 될 것이다. 요 얘기입니다. 개념 이해하시겠죠? 자, 한 가지 기출문제부터 보시니까 좀 더 이해가 편하실 겁니다. 자, 정리를 하면 두 도시 사이에 껴있는 도시가 있었을 때 이 도시의 인구들이 어느 도시로 가서 쇼핑을 하느냐 하는 것은 각각의 도시들이 끌어당기는 유인력의 크기에 비례하게 되어 있는데 유인력의 크기는 각각 이렇게 구한다 말씀을 드렸어요. 자, 지금 이 경우에는 계산해 보니까 유인력의 크기가 2대 3의 비율이니까 이 도시의 인구도 2대 3의 비율로 각자 A도시, B도시 5분의 2는 A로 5분의 3은 B도시로 가서 쇼핑을 하게 될 거다 이 얘기입니다. 이렇게 해서 레일리의 소매 인력 법칙을 해결할 수가 있고 실제 시험에서는 이것을 이용하는 간단한 계산 문제가 나오기 때문에 이 공식을 알고 계산만 하실 수 있으면 어렵지 않게 풀 수가 있습니다.
자, 다음으로 컨버스의 분기점 이론을 보겠습니다. 이 이론은 레일리의 소매 인력 법칙을 응용한 이론입니다. 자, 두 도시 간의 유인력이 같은 분기점. 자, A 도시와 B 도시가 C 도시를 끌어당기는 이 유인력이 같아지는 지점, 즉 1대 1이 되는 지점의 위치를 구하는 방법을 제시한 거예요. 자, 방금 우리가 봤던 이 사례에서 아까 숫자 계산식에 의하면 유인력의 크기가 이렇게 2대 3의 크기가 도출됐었죠. 자, 2대 3은 이쪽이 더 힘이 센 겁니다. 따라서 만약에 C 도시가 조금 더 이쪽에 가까워진다면 점점 B 도시의 유인력은 작아지겠죠? 왜? 거리가 멀어지니까. 반대로 A 도시와는 거리가 가까워지니까 좀 더 A 도시의 유인력은 커지게 되겠죠. 따라서 현재 여기 위치를 조금 더 A 도시 쪽으로 옮기게 되면 얘는 점점 작아지고 얘는 점점 커지니까 결국 이 둘이 1대 1의 비율이 되는 지점이 있을 것인데 우리 바로 그 지점을 분기점이라 한다 이 얘기예요. 자, 분기점에서는 양쪽 도시에서 끌어당기는 유인력이 똑같기 때문에 1대 1이기 때문에 여기 C 도시의 인구의 절반은 A 도시에 가서 쇼핑을 하고 나머지 절반은 B 도시에 가서 쇼핑을 할 거다 이 얘기입니다. 분기점 뭔지 아시겠죠? 분기점은 유인력의 크기가 1대 1이 같아지는 지점을 분기점이라 한다. 따라서 분기점에서는 C 도시 인구가 절반씩 가게 될 것이다 이 얘기예요. 아시겠죠? 따라서 컨버스의 공식은 이 분기점의 위치가 어딘지 바로 이 DA가 얼마고 DB가 얼마여야 되는지 이 분기점의 위치가 어딘지를 알려주는 공식이다 이 얘기예요. 따라서 그 공식은 이렇게 적어집니다. 자, DA를 알고 싶으면 자, A, B 사이의 전체 거리가 분자에 오고 A 도시의 인구, B 도시의 인구가 이렇게 수식에 와주게 돼요. 자, 이 컨버스의 분기점 이론은 이 공식만 암기하면 가볍게 풀 수 있기 때문에 나중에 기출문제 문제풀이를 할 때 실제 기출문제를 통해서 다시 한 번 더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이론적으로는 더 이상 어려운 게 없고 딱 이 공식만 암기하시면 그대로 숫자만 집어넣어서 푸시면 되는 거예요. 자, 다음으로 이어서 허프의 확률 모델을 보겠습니다. 이 모델은요, 앞에서 공부한 레일리의 소매 인력 법칙보다 더욱더 발전된 이론입니다. 자, 왜냐하면 앞에서 공부한 레일리의 소매 인력 법칙은요, 이렇게 A 도시가 있고 이렇게 B 도시가 있으면 이 가운데 정도에 위치한 요 C 도시는 유인력의 크기의 비율에 의해서 만약에 이 비율이 2대 3이라면 C 도시의 인구는 반드시 5분의 2는 A 도시에 가서 쇼핑을 할 것이고 나머지 5분의 3은 반드시 B 도시에 가서 쇼핑을 할 것이다 라는 결정적인 관점을 제시했거든요. 그렇게 정해져 있다라고 단정적인 결론을 내렸다 이 얘기입니다. 자, 왜냐하면 이 이론의 모티브가 된 뉴턴의 만류인력 법칙은 원래 별의 움직임을 설명하는 이론이다 보니까 자, 이렇게 A라는 별이 있고 B라는 별이 있어요. 그럼 반드시 이 사이에 낀 요 C라는 별은 반드시 A별과 B별의 중력을 반드시 2대 3으로 받습니다. 그러니까 별은 그게 맞아. 하지만 사람은 가까이에 있는 가게를 두고도 사실은 멀리에 있는 다른 가게를 갈 수도 있는 겁니다. 내 집 앞에 카페가 있는데도 저기 멀리 있는 다른 카페를 갈 수도 있는 거예요. 따라서 사람의 움직임은 물론 가까이에 있는 카페를 갈 확률이 높지만 그렇다고 해서 반드시 가까운 곳만 꼭 가는 건 아닙니다. 자, 무슨 얘기인가니 사람의 발걸음, 사람들의 방문이라고 하는 것은 가까이에 있다고 해서 꼭 그쪽을 가는 건 아니고 다만 그곳을 방문할 확률이 높아질 뿐인 거죠. 그런데 레일리는 이 중력 법칙을 이용해서 이 C 도시의 5분의 2는 반드시 A 도시로 갈 것이다. 그리고 나머지 5분의 3은 반드시 B 도시로 갈 것이다 라고 단정했지만 허프는 그렇게 단정하면 안 되고 C 도시 인구 중에 5분의 2는 A 도시로 갈 확률이 높다. 이렇게 확률적으로 얘기를 해야지 그렇게 결정적으로 그렇게 단정적으로 말하면 안 된다라고 좀 더 이론을 보완을 한 겁니다. 자, 무슨 얘기냐? 허프는 내용 보시죠. 대도시에서 쇼핑 패턴을 결정하는 확률 모델을 제시했는데 이것을 활용해서 상권의 규모 및 매장의 매출액을 추정할 수 있다고 봤습니다. 좀 더 볼게요. 자, 소비자가 어떤 특정 점포, 자, 얘가 이제 소비자예요. 이제는 A는 이제 매장이 되는 거고요. A 매장, B도 B 매장이 되는 거고
C는 이제 소비자가 되는 겁니다. 소비자. 자, 이 소비자가 A 매장을 갈 수도 있고 C 매장을 갈 수도 있는 거예요. 근데 이 C 소비자가 어느 매장을 가느냐 하는 것은 확률적인 얘기인데, 자, 먼저 경쟁 점포의 수. 자, 경쟁 점포가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각각의 가게를 방문할 확률은 당연히 적어지겠죠. 가게가 3개 있을 때보다 가게가 10개가 있어 버리면 각 가게에 방문할 확률은 낮아지게 되겠죠. 두 번째, 점포와의 거리. 아무래도 가까이에 있는 가게가 방문할 확률이 높겠죠. 세 번째, 점포의 면적. 아무래도 좀 더 큰 면적을 가진 점포에 방문하는 것이 확률상 높겠죠. 여러분들이 어떤 옷 쇼핑몰을 가면은 뭐 자라라든가 유니클로 이런 식으로 대형 매장을 좀 더 방문할 확률이 높을 것입니다. 따라서 어떤 소비자가 어떤 점포를 방문하는 그 확률은 자, 점포의 수, 그리고 점포와의 거리, 점포의 면적 등등에 의해서 결정된다고 본 거예요. 자, 그랬을 때 상황을 단순화해서 매장이 A 매장과 B 면적 2개만 있다고 전제하겠습니다. 물론 매장 3개, 4개 다 가능하지만 이해를 쉽게 하기 위해서 일단 매장이 2개만 있다고 전제를 할게요. 자, A 매장, B 매장 있습니다. 이 A 매장이 C 손님을 끌어당기는 유인력이 있는데 그 유인력은 뭐에 비례한다? 매장 면적에 비례한다. 그래서 A 매장의 유인력은 A 매장의 면적이 분자에 옵니다. 아까 이 A가 도시일 때는 도시 인구가 왔었죠. 근데 이제는 A 매장의 면적이 오는 것입니다. 그리고 A 매장이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거리의 제곱에 반비례해서 유인력이 발생하니까 A 매장까지의 거리의 제곱이 이렇게 분모에 옵니다. 앞에서 공부했던 유인력 공식과 동일합니다. 즉 A 매장이 C라는 손님을 끌어당기는 유인력은 이렇게 구할 수가 있는 거예요. 자, 그리고 B 매장이 C 손님을 끌어당기는 유인력 또한 이렇게 구할 수가 있는 겁니다. 이해하시겠죠? 자, 그러면 C 손님은 A 매장도 C 손님을 끌어당기고 B 매장도 C 손님을 끌어당기는데 이 힘과 이 힘을 다 합치면 전체 힘이 나오겠죠? 전체 유인력이 나오겠죠? 그 중에서 A 매장이 끌어당기는 유인력이 차지하는 비중이 얼마냐 이 얘기예요. 만약에 얘가 0.6이고 그냥 얘를 그냥 6이라고 할게요. 얘가 크기가 6이고 얘가 크기가 4라면 분모가 10이고 분자가 다시 6이니까 자, C가 받고 있는 유혹 중에서 전체 유혹 중에서 60%의 유혹은 A 매장이 끌어당기고 있는 유혹이니까 C라는 손님이 A 매장을 방문할 확률은 60%가 된다는 겁니다. 개념 이해하시겠어요? 자, 어떤 사람이 여러 개의 가게를 두고서 서 있다고 해보죠. 그러면 저 가게도 갈까? 저기도 갈까? 저기도 갈까? 고민을 합니다. 각각의 가게가 이 손님을 유혹하고 있어요. 저희 가게로 오세요 이렇게 유혹합니다. 근데 어떤 가게가 좀 더 유혹을 강하게 하냐면 좀 더 유인력이 세냐면 첫 번째 매장 면적이 큰 가게가 좀 더 방문할 확률이 높고 좀 더 유인력이 높다 이 얘기예요. 저기 되게 매장 크다 한번 가볼까 하는 마음이 든다 이 얘기입니다. 다음에 두 번째 멀리에 있는 매장보다는 가까이에 있는 매장이 좀 더 손님을 강하게 끌어당긴다는 거죠. 근데 이 정도가 거리의 제곱에 반비례하기 때문에 이 거리가 2배 가까워지면 유인력은 4배로 커지고 거리가 반대로 2배 멀어지면 유인력은 4분의 1로 작아진다 이 얘기예요. 따라서 각각의 매장이 손님을 끌어당기는 유인력이 있을 텐데 그것들을 다 합치면 그 손님이 갖고 있는 전체 유인력의 크기, 다르게 얘기하면 전체 유혹의 크기가 나오겠죠. 그 전체 유혹 중에서 A 매장이 차지하는 유혹의 크기, 유인력의 크기를 구하면 A 매장에 방문할 확률이 나온다 이 얘기예요. 로직 이해하시겠죠? 만약에 자 여기 C 매장까지 있는데 자 만약에 이렇게 해볼게요. C 매장도 한번 넣어 보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C 매장 자 A 매장은 이게 유인력이 2고 얘는 3이고 C 매장은 5라고 할게요. 자 그러면 이 C라는 손님은 A로부터 2, B로부터 3, C로부터 5만큼의 유혹을 당하고 있습니다. 그럼 C 손님이 당하는 전체 유혹의 크기는 10이겠죠. 전체 유혹의 크기는 10인데 그 중에서 C 매장이 차지하는 비중은 0.5니까 이 손님이 C 매장을 방문할 확률은 얼마다?
50%다. 이런 식으로 구하는 거예요. 그러면 C 손님은 반드시 C 매장에 방문을 합니까? 그렇지는 않죠. 다만 C 매장에 방문할 확률이 50%라는 거죠. 그래서 확률이 높으면 높을수록 방문할 확률이 높아진다는 겁니다. 바로 그게 허프의 확률 모형이에요. 자, 정리하면 허프의 확률 모형은 결정적인 관점이 아니라 확률적인 모형을 제시했는데, 자, 어떤 손님이 어떤 매장을 방문할 확률은 그 손님이 각 가게로부터 받고 있는 유혹들을 다 합치면 전체 유인력, 전체 유혹이 나오고 그 전체의 유혹 중에서 특정 매장의 유혹이 차지하는 비중을 구하면 그 매장을 방문할 확률이 나온다라는 거예요. 기본적인 로직을 이해하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여기 마지막 4번 문장이 있는데, 공간 거리 마찰 계수는 시장의 교통 조건과 상품의 특성에 따라서 달라진다라고 나와 있는데, 방금 제가 여기서 유인력의 크기는 거리의 제곱에 반비례한다고 했죠. 자, 거리가 2배 멀어지면 유인력은 4분의 1로 작아진다고 했어요. 반대로 거리가 2배 가까워지면 유인력은 4배 커진다고 했습니다. 자, 우리 이 제곱이 승수 2를 공간거리 마찰 계수라고 하는데, 우리 시험에서는 항상 이 공간거리 마찰 계수를 2로 줍니다. 2로 주기 때문에 항상 제곱으로만 구하시면 돼요. 2가 아닌 다른 숫자는 낼 이유도 없고 낸 적도 없어요. 항상 얘는 2가 됩니다. 근데 이 2가 뭘 의미하냐면, 손님들이 가게가 멀 때 얼마나 먼 가게를 가기 싫어하는가 하는 그 정도를 반영하는 거예요. 자, 가게가 멀리 있었을 때 저 멀리 있는 가게까지 가기 싫은데 그 마음의 정도를 공간거리 마찰 계수라고 하는 겁니다. 만약에 이게 숫자가 2가 아니라 숫자가 3이라고 한다면 무엇을 의미하냐면, 거리가 2배 멀어질 때마다 8배나 가기 싫어진다는 결론이 나와요. 왜? 거리가 2배 멀어진다고 하는 것은 2의 3승만큼 유인력이 작아진다는 것이거든요. 따라서 거리가 2배 멀어지면 8배만큼, 2의 3승만큼 가기 싫어진다는 것이기 때문에 이 공간거리 마찰 계수가 커지면 커질수록 사람들이 멀리 있는 가게를 얼마나 가기 싫어하는가를 의미한다, 이 얘기예요. 반대로 얘기하면 가까이에 있는 가게를 얼마나 좋아하는가를 의미한다, 이 얘기예요. 아시겠죠? 사실은 이것까지 굳이 알 필요가 없는데 그냥 자세히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자, 이러한 얼마나 먼 가게를 가기 싫어하는가 하는 것은 시장의 교통 조건과 상품의 특성에 따라서 달라진다, 그런 것인데, 여러분 쉽게 예를 들면요, 여러분들이 자동차를 사기 위해서는요 멀리에 있는 매장까지도 흔쾌히 갑니다. 왜? 중요한 물건이니까 조금 더 싸게 사거나 조금 더 좋은 차를 사기 위해서 흔쾌히 멀리까지도 가요. 그래서 어떤 경우에는 중고차를 사기 위해서 지방까지 내려가서 중고차를 사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해하시겠죠? 그럴 때는 멀리에 있다는 게 별로 문제가 되지 않아요. 그런데 우리가 뭐 컵라면을 산다거나 콜라 한 캔 산다거나 껌 하나 산다거나 이럴 때는 굳이 멀리 있는 편의점을 갈 이유도 없고 너무너무 가기 싫죠. 최대한 가까운 슈퍼나 가까운 편의점에서 사고 싶죠. 따라서 어떤 물건이냐에 따라서 얼마나 먼 가게까지 기꺼이 갈 용의가 있는가, 또는 먼 가게를 얼마나 가기 싫어하는가 하는 정도가 결정된다 정도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내용 정리하면요, 일반적으로 소비자들은 가장 가까운 곳에서 물건을 사려고 하는 경향이 있다. 왜냐하면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그것의 제곱으로 유인력이 커지기 때문에 확률이 확 올라가기 때문이죠. 자, 두 번째, 적당한 거리에 고차원 중심지가 있으면, 여러분 고차원 중심지는 뭐가 크죠? 매장 면적이 크겠죠. 매장 면적이 클 겁니다. 그럼 뭐가 커지죠? 유인력이 커지죠. 따라서 자, 적당한 거리에 고차원 중심지가 있으면 가까이에 있는 저차원 중심지를 가지 않고 여기로 갈 수 있다는 거예요. 자, 무슨 얘기냐? 이렇게 해볼게요. 자, 이렇게 적당한 거리에 고차원 중심지가 있고요, 이렇게 저차원 중심지가 있습니다. 자, 손님이 여기에 있다고 해볼게요. 여러분, 자, 이 손님은 여기가 가까워요, 여기가 가까워요? 여기가 더 가깝죠. 그러니까 원래는 이 저차원 중심지를 방문할 확률이 높을 거 아닙니까? 가까우니까. 하지만 이 고차원 중심지가 적당한 거리에만 있으면 얘를 가지 않고 그냥 고차원 중심지로도 갈 수가 있다는 거예요. 자, 제가 예전에 초등학교 6학년 때 이사 갔던 도봉구 창동에 아파트가 있는데 한 가지 에피소드를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자, 창동역이 있고요. 창동역 바로 옆에
우리나라 이마트 1호점이 생겼어요. 창동점이 재밌게도 이마트 1호점입니다. 자, 제가 어렸을 때 이마트가 처음 생겼을 때 이런 마트는 전 처음 봤고요. 진짜 몇 달 동안 사람들이 정말 바글바글 해갖고 정말 매장 안에 사람이 꽉 차 있었습니다. 어쨌거나 이마트가 생겼고 이 바로 옆에 제가 거주하는 아파트가 이렇게 있었어요. 그러면 아파트 안에는 단지 내 상가가 있었겠죠? 여러분 그러면 단지 내 상가에도 슈퍼가 있었을 텐데 이 슈퍼가 장사가 잘 됐을까요? 장사가 되게 안 됐어요. 결국 망했겠죠? 왜 그럴까요? 자, 단지 내 슈퍼에서 원래 옛날엔 장사가 엄청 잘 됐었어요. 왜? 아파트 사는 사람들이 여기 단지 내 슈퍼를 이용하니까 장사가 잘 됐거든요. 그런데 옆에 이마트가 생긴 거예요. 자, 거리는 좀 더 얘가 가깝고 얘가 좀 더 멀죠. 하지만 매장 면적이 얘가 훨씬 더 크죠. 그러니까 얘가 유인력이 어마어마한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마트 옆에 살다 보니까 그냥 간단한 식용유 한 병, 뭐 라면 몇 봉지 사러도 그냥 이마트를 가는 경우가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가까운 거리, 적당한 거리에 걸어갈 만한 적당한 거리에 고차 중심지가 있으면 큰 매장이 있으면 가까이에 있는 작은 매장을 안 가고 그냥 여기로 가는 경우도 있을 수 있다 이 얘기. 왜? 확률적인 거니까. 아시겠죠? 그렇게 해서 허프의 모델까지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는 점포의 유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입지 유형별 점포예요. 자, 어디에 입지하는가에 따라서 점포의 유형을 구분할 수가 있는데 첫 번째 집 심성 점포입니다. 자, 가운데에 입지하는 성격이 있는 점포들인 거죠. 자, 중심 업무 지구 도시의 가운데를 얘기합니다. 자, 이 중심 업무 지구에 입지하여 하는 점포이다. 어떤 것들이 있죠? 도매점, 백화점, 고급 음식점 이런 것들은 동네 상권에 있는 게 아니라 한 도시의 가운데에 중심에 입지해야 되는 그러한 점포들이죠. 자, 두 번째 집재성 점포인데 자, 같이 모여 있어야지만 이익이 되는 점포들을 집재성 점포라고 합니다. 자, 동종 업종의 점포들이 서로 한 곳에 모여서 입지하여야 하는 유형의 점포를 집재성이라고 해요. 자, 집적 이익을 얻을 수 있기 때문이죠. 자, 대표적으로 금융거리가 있고요. 또 가구거리가 있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그 어떤 중심가 번화가로 나가면 은행들이나 증권회사들이 모여있는 금융 중심지를 보실 수가 있을 거예요. 이렇게 여러 금융기관들이, 금융회사들이 모여있는 곳도 있고요. 자, 유사한 가구점들이 모여있는 가구거리가 대표적인 사례가 될 수가 있겠죠. 자, 이처럼 집재성 점포가 있고 세 번째 산재성 점포가 있습니다. 이건 반대로 모여 있으면 안 돼요. 서로 뿔뿔이 흩어져 있어야만 하는 점포입니다. 서로 분산 입지하는 것이 유리한 유형인데 잡화점, 뭐 슈퍼마켓이라든가 세탁소 이런 것들은 서로 가급적 뿔뿔이 흩어져 있어야 유리하겠죠. 또 뭐 어떤 게 있겠죠? 뭐 일반 식당들도 가급적 서로 떨어져 있는 것이 일반적으로는 유리하겠죠. 자, 4번 국부적 집중성 점포인데 자, 국부적이라고 하는 것은 모든 곳에 있는 것은 아니고 특정 지역에만 있다는 뜻입니다. 특정 지역에만 존재하고 그리고 그 지역 내에서는 가운데에 존재한다는 거죠. 자, 특정 지역에만 존재하는 점포인데 자, 동업종의 점포끼리 국부적 중심지 자, 이렇게 예를 들어서 A도시, B도시, C도시 D도시가 있는데 자, B도시에는 없고 D도시에도 없어요. 자, A도시에만 있고 C도시에만 있는데 A도시 가운데에 위치하고 C도시 가운데에만 위치합니다. 바로 이것이 국부적 집중성 점포인데 예를 들어서 자, A도시는 농촌 도시이고 C도시는 어촌 도시라고 한다면 이 농촌도시 중심지에는 뭐가 있겠죠? 농기구점이 있겠죠. 어촌도시 가운데는요, 어구점이 있겠죠. 그런데 B도시나 D도시는 농촌도 아니고 어촌도 아니라면 이런 동네에는 아무리 가운데라고 해도 농기구점이나 어구점이 있을 이유가 없겠죠. 이런 식으로 특정 지역에만 존재하고 그 특정 지역의 가운데에 존재하는 점포들을 국부적 집중성 점포라고 합니다.
자, 다음으로 상품의 종류에 따라서 상점을 구분할 수가 있는데 첫 번째, 편의품을 판매하는 상점이 있어요. 자, 편의품이라고 하는 것은 일상생활에 소소하게 쓰이는 물건들을 편의품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대표적으로 편의점에 가시면은 과자나 라면 외에도 뭐 볼펜이라든가 휴지, 비누 이런 소소한 물품들도 팝니다. 그래서 편의점이라고 하는 거예요. 따라서 그러한 물품들을 파는 가게들을 얘기하고 주로 저차원 중심지, 즉 동네 상권에 입지한다 이 얘기죠. 다음에 두 번째, 선매품인데 자, 편의품보다는 조금 더 비싸요. 조금 더 비싸고 조금 더 구매 빈도가 적습니다. 구매 빈도가 적은 상품을 선매품이라고 해요. 여기 선매에서 이 선차가 선택할 때의 선이에요. 선택할 때의 선이라서 자, 선매품은 물건을 구매할 때 이 상품, 저 상품, 이 가게, 저 가게 비교하면서 선택하는 물건을 선매품이라고 합니다. 자, 선매품이란 고객이 상품의 가격, 스타일, 품질 이런 것들을 여러 상점을 통해서 여러 물건들끼리 비교를 한 다음에 구매 결정을 내리는 것을 선매품이라고 합니다. 자, 이것은 편의품에 비해서 가격 수준이나 이윤이 높아요. 즉 비싸기 때문에 한 개 팔았을 때 좀 더 이윤, 마진이 세다 그 얘기죠. 좀 더 많이 남는다 이 얘기죠. 그리고 구매 횟수가 적다. 뭐에 비해서? 편의품에 비해서 그렇다. 자, 어떤 것들이 있다? 뭐 가구라든가 부인용 의상, 보석류 등이 선매품에 해당된다. 이러한 제품들은 사람들이 구매를 할 때 여러 가게를 돌면서 물건들을 비교하면서 구매 의사결정을 내린다라는 것이죠. 다음에 3번 전문품입니다. 자, 전문품은 가장 비싼 제품을 얘기하는 거예요. 고객이 특수한 매력을 찾으려는 상품으로서 구매를 위한 노력을 아끼지 않는데요. 자, 내가 이걸 꼭 사고 싶어 하는 그런 물건이에요. 따라서 이 물건을 사기 위해서 어디 멀리 방문한다거나 이 물건에 대한 정보를 알아보는데 그러한 노력을 아끼지 않는 거죠. 그리고 가격도 굉장히 비싸요. 그리고 광고된 유표품인데 여러분 유표품은요 브랜드라는 뜻이에요. 브랜드. 브랜드를 가진 제품이 많다 이 얘기입니다. 브랜드. 자, 광고를 통해서 브랜드가 형성된 제품이 많고 어떤 유형이 있다? 고급 양보, 고급 향수, 고급 시계, 고급 카메라, 고급 자동차. 결국엔 그냥 고급이에요. 고급. 그냥 비싼 거. 아시죠? 비싼 거. 이런 비싼 물건들은 고객의 특수한 매력 때문에 사는 것이기 때문에 저기 멀리 대도시라든가 도시 중심지까지도 얼마든지 간다 이 얘기죠. 따라서 자, 우리가 지금 세 가지 공부했는데 자, 편의품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선매품이 있었고 그 다음에 전문품이 있었죠. 자, 그래서 이렇게 올수록 어떻게 되는 겁니까? 가격이 비싸져요. 그리고 구매 빈도가 적어집니다. 자, 자주 사지 않는데 비싸. 그러면 곧 뭘 얘기하죠? 파는 사람 입장에서 마진, 이윤율이 높다 이 얘기예요. 한 개 팔았을 때 남는 비율이 높다 이 얘기입니다. 자, 이렇게 세 가지 정리하시면 되겠어요.